자, 빅데이터 분석, 수집 데이터 유형과 그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떤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론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자면 정량적 데이터다 혹은 정성적 데이터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형태,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정형, 반정형은 정량적 데이터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정형은 결국엔 우리가 이제 정형 형태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량적 데이터라는 구분으로 같이 함께 두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형 같은 경우는 정성적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특징으로는 이 속성이 모여서 객체를 구성하는 이런 정량적 데이터와 다르게 정성적 데이터는 객체 하나하나가 그 하나에 포함된 어떤 함의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좀 이제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성으로는 뭐 수치, 도형, 기호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죠. 정량적 데이터는요. 근데 이 정성적 데이터는 언어, 문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 문자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뭐 영상 이런 것조차도 다 이제 이런 어떤 정성적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 형태가 있는데요. 정량적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말 그대로 테이블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라면 정성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일이나 뭐 웹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스 위치로는 그 내부 시스템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에 이제 속한 이런 정량적 데이터와 다르게 이 정성적 데이터는 주로 외부에 뭐 소셜 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공개하거나 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량적 데이터인데요. 과연 그러면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이 정량적 데이터 수집하는 오래된 전통적인 이런 방법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예요. 면접 조사죠. 직접 어떤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랑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 그리고 기록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면접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뭐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에 조사 응답자가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이거를 다시 이제 응답해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보면 전화로 이렇게 자주 오거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메일도 이렇게 또 이 질문지가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조사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나 인터넷, 이제 컴퓨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이제 뭐 이메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은 아니죠. 이메일은 보는 거는 온라인으로 돼 있지만 막상 그 질문지를 작성하고 보내는 그 수단으로만 쓰는 거지. 우리가 계속 그 조사 자체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온라인 조사는 그냥 온라인으로 연결된 그래서 보통 요새 뭐 구글 폼이나 뭐 네이버 폼 이런 데서 그 온라인 조사를 이제 수행을 많이 하죠. 네,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LT 조사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디 지나가다 보면 뭐 길거리나 아니면 어떤 상점 옆에서 어떤 장소가 별도로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지나가는 대상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방법. 이게 바로 CLT 조사입니다. 뭐 지나가다 보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설문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갱 서베이가 있습니다. 갱 서베이는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집단을 일단은 한 장소에 모아요. 그리고 그 진행을 해서 설문지를 응답한 다음에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체 어떤 집단 조사에 필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성적 데이터 수집입니다. 정량적인 것과 다르게 정성적은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FGI,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요. 특정 이슈가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합니다. 토론 그룹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뭐 보통 요새 그 이제 뭐 기업들 뭐 보면은 면접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 그룹을 토론 그룹을 만들어서 토론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토론을 정말 잘 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질문하고 답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인터뷰, 그 심층 면접입니다. 그 한 명의 조사 대상자랑 1대 면접을 통해서 그 심리를 파악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대 1로서 어떤 면접을 보는 그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심층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델파이 조사가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이제 전문가 집단을 일단 구성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여러 차례 의견을 수집합니다. 우리 뭐 보통 어떤 평가나 이런 심사가 있으면 사실은 그 주제에 그 제품 어떤 서비스 뭐 평가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집단을 모은 다음에 그 의견을 수립하는 경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델파이 조사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게도 그 쉐도잉 관찰 조사입니다. 뭐 동반 쇼핑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점,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소비자가 들어오면 그 소비자가 실제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뭐 카트를 끌고 뭐 이제 어디서부터 먼저 뭘 보는지 뭐 이런 카트 방향 그리고 무슨 상품을 봤는지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지 뭐 이런 행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수집 대상 데이터를 우리가 좀 종류를 분류를 해봅시다. 수집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정형이냐, 반정형이냐, 비정형이냐. 그다음 수집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위치가 내부냐, 외부냐. 그리고 그 밖에도 시간 관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실시간이냐, 실시간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장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파일, 데이터, 뭐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스트림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 자, 그다음에 수집 데이터의 생산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생성하는 어떤 데이터냐, 아니면 기계가 생성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생성하느냐, 이거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형태, 자, 우리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정형 한마디로 스트럭처드 형태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테이블과 같은 고정된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열과 행 어떤 지정된 속성이 있습니다. 구별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죠. 뭐 광경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게는 이제 데이터에 스키마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키마가 있어야 돼요. 정형 데이터는. 그래서 스키마 정보를 관리하는 뭐 DBMS 그리고 데이터 내용이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소로 구분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테이블과 같은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 맨 상단에 보면은 이 스키마에서 정의된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컬럼에 맞춰서 데이터가 여기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구조, 형태가 정해져 있죠. 그게 이제 정형 데이터죠. 자, 그리고 이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인데요. 반정형 데이터는 그 정형 데이터는 사실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키마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키마와 유사한 메타데이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형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파일 형태를 취하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 메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어떤 규칙성을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전체를 이제 파싱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형으로 바꿔야 되는지 파싱 규칙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반정형 형태는 이제 뭐 URL 형태 HTML, 뭐 오픈 API에서 받아오는 뭐 JSON, XML, 그다음에 그 밖에 로그 형태, 뭐 웹 로그나 시스템 로그, 보안 로그, 그다음에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반정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un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이 비정형 데이터는요, 그 하나의 데이터가 그 수집 데이터로 객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그 전체 그 객체를 이루는 정형 데이터와 다르게 얘는 데이터 하나가 어떤 객체,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각종 텍스트 데이터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자연어, 언어 분석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 뭐 영상, 이미지,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대표적인 비정형이죠. 뭐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 사실은 웹에 있는 것도 HTML 형태라서 우리가 HTML이네? 그러면 반정형이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웹에서 단지 그 텍스트 형태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HTML에서 태그 형태로 구분된 형태로만 있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이미지, 영상까지도 웹 컨텐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반정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웹 문서에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한 경우 텍스트 마이닝 통해서 텍스트를 수집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텍스트인지 아니면 웹의 형태에 따른 반정형인지 이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예입니다.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동영상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이 텍스트, 소셜 뭐 이제 SNS 이런 뭐 네이버의 댓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떤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뭐 수집, 그다음 아키텍처, 구성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요. 당연히 이제 정형 데이터는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스프레드시트 안에. 그래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가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 CRUD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런 아키텍처 구조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API 형태로 보통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API를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가져와 연결하고 인터페이스 여러 형태로 연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요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인지 그 메타데이터, 메타 구조를 해석해서 정형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아키텍처를 좀 구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약간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정형 형태인데요. 비정형 형태는 결국엔 텍스트 마이닝, 뭐 파일의 경우엔 뭐 이제 데이터 형태로 이제 파싱을 해야 돼서 뭐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방법보다는 좀 처리가 어렵죠. 일단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 구조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데이터나 텍스트나 파일을 파싱해서 어떻게 보면 메타 구조를 갖는 데이터셋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그냥 뭐 처리 하나도 안 한 텍스트로 쓰기보다는 그거를 적절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형 데이터 형태로 바꿔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난이도로 치자면 좀 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별 잠재 가치인데요. 당연히 이제 정형 데이터 내부에 있으니까 이미 이제 활용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잠재적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는데 이 반정형만 하더라도 좀 이제 잠재적 가치가 정형보다는 높죠. 우리가 선별해서 좀 정형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오히려 이제 잠재적 가치는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비정형은. 그다음에 목적론적 데이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정형 데이터가 일단 수집이 가능하다고만 하면요. 가장 높은 잠재 가치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뭐 텍스트 이런 거라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 그다음 어떤 사람이 출석을 했는지 뭐 출석 정보, 뭐 사실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테이블로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거기에 그냥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반을 찍고 있으면 누가 출석을 했는지 하다못해 좀 더 풍부한 데이터가 있죠. 왜냐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디 자리에 앉았는지, 그리고 뭐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형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가치 있는 이런 제공을 해주는 게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집 데이터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크게는 제가 내부 아니면 외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냐 외부냐 이거는 결국엔 저장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내부로 외부로 이렇게 분류를 할까? 이 위치가 왜 중요할까? 왜냐면 내부에 있으면 당연히 좀 쉽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어떤 그 부서와 협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정책적 어떤 방법, 그다음 차이점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데이터입니다. 일단 제가 말한 것처럼 저장소가 내부에 있어야 돼요. 내부 시스템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구별점이 사실은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랑 아니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뭐 외부에 있어도 이제 의사소통 할 수 있죠. 담당자나. 근데 상호 협약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의사소통만 돼도요. 오히려 이제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내부 데이터가 좀 그거에 의해서는 다른 측면보다는 좀 수월한 편이 있죠. 의사소통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적 제약도 적은 편이죠. 그냥 가져오면 되죠. 그 시스템 상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걸 가져오면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 수집 주기 방법 이거는 어차피 뭐 이제 부서나 제공자 협약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 운영 중에는 뭐 가져오기 어렵다면 뭐 이제 그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걸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 데이터는 뭐 만약에 수집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못됐어요. 혹은 뭐 재수집 필요한 단계예요. 수집을 실패하거나 수집된 게 잘 정합성이 안 맞거나 이러면 재수집해야죠. 근데 재수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집할 때 뭐 데이터가 어떤 게 가능을 할까? 뭐 서비스 측면에서는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은요. SCM, ERP, 그다음 CRM과 같은 이런 비즈니스를 위한 경영을 위한 어떤 그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회사 내에서 이미 쓰고 있는 어떤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이제 쓰다 보면 그 네트워크에 뭐 여러 가지 그 얼마나 많이 쓰는지에 대한 트래픽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IPS 외부의 악성 코드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 IDS 이제 IDS 같은 침입 탐지 뭐 이제 그 방화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악의적인 용도에 대한 어떤 그 차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제품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트래픽이나 뭐 외부 그 접근을 했었던 이제 좀 불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모든 기록들을 로그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그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입니다. 그 고객들의 소리, 고객들이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접수 데이터, 고객들의 그 의견들, 그다음에 고객 포털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뭐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외부 데이터입니다. 자, 외부는 데이터 저장소가 외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외부와 내부의 가장 큰 구별점이 어떤 협약된 관계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 하더라도 협약을 해야지만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쓰게끔 하는 어떤 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의사소통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수집 주기는 어떻게 할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집할 항목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결국엔 이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시스템을 설계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협약이 되지 않았으니 만약에 수집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럼 실패했다 해서 다시 그 재수집이 되느냐? 그걸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가 일어나면 그거에 따른 대안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철 과정 시 원본 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 수집 데이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처리하는 거 말고 그냥 원본을 일단 수집해 와요. 그런 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수집 시스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외부 수집은 어떤 게 있냐? 뭐 대표적으로는 소셜 데이터예요. 뭐 SNS, 그다음 커뮤니티, 그다음에 게시판, 카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외부 수집 대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네트워크 쪽에서 센서들, 그다음에 그 머신과 머신 간에 발생하는 이제 로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외부 수집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위치별 뭐 아키텍처 구성, 당연히 이제 그 내부 외부에 따라서 내부가 쉽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제 처리가 쉽다, 원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내부는 이제 CRUD 처리 아키텍처를 뭐 그냥 사용할 수 있죠. 일반적인 그 정형 형태인 게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외부는 좀 다르죠. 뭐 일단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수집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정형, 비정형,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별로 뭐 잠재적 가치, 뭐 비교 하나마나 사실 내부보다는 외부에 어떤 잠재적 가치가 더 있죠. 왜냐면 이제 내부 데이터는 이미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외부 데이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랑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융합의 가능성, 잠재적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외부가 결국엔 어떤 목적론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점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면 시간 관점, 실시간이냐, 실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리얼 타임 혹은 니얼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니얼. 그래서 리얼 타임까지는 아닌데 니얼 타임 혹은 넌 리얼 타임 이제 실시간이 아닌 어떤 배치 형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실시간 데이터는 기준이 수초 수분입니다. 즉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처리.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이냐 실시간이 아니냐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종류로 센서 데이터, 시스템 로그, 장비 로그, 알람, 보안 장비. 여러분 센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화재 경보 센서야. 화재 경보 센서가 알람이 울리거나 하면 수초 수분 내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야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아니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처리하지 못한다? 즉각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 로그, 네트워크 장비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로그를 보니까 죽었어요. 하드디스크가 망가졌습니다. 저장장치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럼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참 뒤에 보내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는 그게 이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비실시간 데이터는요. 수시간 혹은 수주예요. 그러니까 수시간 이후에 뭐 수주 이후에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리돼야 의미가 있을까? 바로 통계인 거죠, 통계. 여러분 통계는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뭐 통계적 가치가 뭐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가치로 보자면 이제 좀 더 많이 풍부하게 모여 있는 통계 정보가 좀 더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겠죠. 그다음에 웹 로그, 구매 정보, 서비스 로그 이런 겁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구매한 정보보다 구매 패턴을 보려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는 뭐 수시간에서 수주 이상 이렇게 좀 모여야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혈압을 체크한다 해도 막상 이제 막 그때 당시에 혈압 뭐 뛰다가 갑자기 혈압이 높을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뭐 한 달 주기로 보고 뭐 수주 주기로 봐서 전반적으로 혈압이 어느 정도다. 이런 평균 정보가 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형태에 따라서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요. 우리가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스트리머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긴 했는데요. 물론 이제 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뭐 일단은 파일 시스템, 파일 데이터로 보면 일단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야. 뭐 로그, 뭐 서비스 로그, 텍스트, 스프레스트. 어쨌든 이제 그 다량의 이 파일들을 저장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형태, 컬럼, 테이블에 이제 잔뜩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만 하더라도 다수의 파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테이블과 컬럼 이런 걸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그 형태를 정해져 있는 형태를 가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된 이런 파일들, 객체들 이런 게 이제 다 미디어 데이터, 컨텐츠 데이터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림 데이터인데요. 스트림 데이터는 일단 말 그대로 스트림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이런 유형의 데이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센서가 이 스트림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도 뭐 HTTP 트랜잭션 계속 어떤 요청이 오잖아요. 그 웹 서버에 들어갈 때 오는 요청들, 알람 뭐 이런 거, 뭐 로그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트림 데이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기술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걸 통합하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그 관련 기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뭐 플룸과 같은 뭐 이벤트 로그 수집, 스크라이브 같은 그 로그 수집인데 분산 시스템 로그 수집 서버, 그리고 이제 척화, 분산 시스템에 이제 로그 수집 모니터링하는 그다음 스쿱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거나 연동할 수 있게 하는 수집도 기술입니다. 카프카는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메시지 전송, 그 메시지 큐 같이 메시지 전송 수집하는 거고요. 오픈 리파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정지할 때 쓰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 제이슨은 우리가 이제 XML과 비슷한데 좀 이제 경량화되고 좀 더 빠르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형식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바이스는 제이슨을 바이너리 형태로만 바꾼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그다음 스리프트는 뭐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를 시킨다거나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 프로토콜 버퍼라고 해서 그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한 건데 구글이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즉 직렬화를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 이제 어떤 뭐 전송하거나 이럴 때 쓰는 그 직렬화 어떤 객체든지 직렬화해서 이제 전송할 때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에이브로는 그 히트로지니어스한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뭐 그다음에 RPC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플룸은 대량의 데이터, 특히 이제 로고를 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그런 분산 서비스입니다. 플룸 말 그대로 이제 로고만 보더라도 어떤 흘러가는 그 뭐 통나무죠. 이렇게 하드 환경에서 분산 어쨌든 환경에서 동작하는 이상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단순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생성 주체로부터 여러 에이전트들이 플룸을 통해서 컬렉터 수집을 하는 거죠. 뭐 로그들을 수집하거나 해서 분산 파일에 이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스크라이브는 아까 똑같이 플룸이랑 비슷하게 분산형 로그 수집 서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하루에도 뭐 메시지가 수십억 개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클라이언트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도 뭐 크로스 플랫폼으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제공해서 좀 강력하게 잘 수집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척화도 뭐 로그 데이터 수집, 분석, 뭐 출력, 모니터링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요. 척화는 하드 기반의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하드 매크 시스템 위에서 동작을 하고 그 로고 저장 모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로고 수집이 되고 실시간 분석도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쿱인데요. 사실 스쿱은요. 이것도 이제 하드 위에서 돌아가는데 SQL2 하둡, SQL2 하둡입니다. 이걸 줄여서 스쿱 이렇게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일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둡이라는 어떤 그 생태계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자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스쿱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드 기반의 프로젝트와 호환도 잘 돼서 많이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자, 그다음 카프카인데요. 자, 카프카는 그 링크드인에서 초창기에 개발을 했는데
그 확장성도 좋고 처리량도 높은 그런 분산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전달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리파인은 오픈, 즉 사실은 원래 오픈이 아니었고 구글에서 사용하던 구글 리파인이었는데 이제 오픈 소스로 바꾸면서 오픈 리파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 데이터셋이 좀 어느 정도 큰, 뭐 사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뭐 양도 많지만 정제도 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픈 리파인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반적인 오류 그리고 뭐 불필요한 데이터의 뭐 그다음 누락값 아니면 표현 방식 형식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이슨인데요. 제이슨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 주고받을 때 쓰는 그런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이제 제이슨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용어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XML이 기존에 많이 쓰였지만 XML이 또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량이 좀 크고 근데 이제 제이슨은 용량을 작게 만들고 그다음 변환 속도도 빠르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웹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적용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구문 형식을 자바스크립트 구문 형식을 따른다 하지만 사실은 뭐 언어랑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뭐 보시면 구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시스템 간에도 쉽게 이런 교환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렇게 구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건 사람도 읽을 수 있고요. 기계도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머신 리더블, 휴먼 리더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제이슨 앞에 바이너리가 붙었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형태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이슨을 바이너리 형식으로 바꿔서 또 이제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좀 더 속도가 빠르고 크기도 작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포기는 하나는 거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저장 공간 활용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많지 않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스리프트인데요. 스리프트는 그 확장성 높은 이런 이기종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복잡한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취급하는 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뭐 응용 예측과 무관한 하부 데이터 형식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파일들에 대한 뭐 버저닝, 뭐 그다음 다중 언어 제공, 뭐 직렬화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픈 소스 직렬화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실 구글에서 또 사용할 때 구글도 내부에 뭐 운영 체제도 다양하고 다양한 언어 환경, 근데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직렬화 방법,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오픈한 거죠. XML 비해서 이제 속도 당연히 빠르고 데이터 크기도 작고 코드도 간단하고 개발도 쉽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체를 어떤 연속된 비트로 생성하고 그 반대로 비트에서 원래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데 유용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직렬화 시스템으로서 에이브로가 있습니다. 에이브로. 뭐 사실 아까 말했던 스위프트나 프로토콜 버퍼와 기능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스키마와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성한 스키마가 데이터와 함께 전송이 된다는 부분, 그 다음 제이슨 파서의 기능으로 그 스키마가 이제 정의돼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 건 좋은데 뭐 좀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인코딩, 디코딩 할 때. 뭐 그것 때문이라도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한 것 때문이라도 성능이 좀 저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단점으로 하고 있고요. 뭐 언어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수집 데이터를 어떻게 유형을 나눌 수 있는지, 유형별로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들, 방법들, 솔루션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